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어제 안소남 세무사와 세무상담 시간 가졌는데요. 3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3월 27일에도 안소남 세무사와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에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비트코인 상승세가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올해 1월부터 미국에서 거래를 시작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에 자금이 몰리면서 랠리를 펼치고 있는 건데요. 이 거침없는 질주가 과연 계속 이어질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전망 해보겠습니다. 임동민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6만 달러 돌파하면서 뭐 이거 사상 최고 기록까지 얼마 남은 거예요?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요. 한 건가요? 네, 경신했고 뭐 비트코인 가격은 조금 이제 거래소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은 그런 거래소도 있는데 네. 뭐 한국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넘었죠. 네. 네. 분위기가 참 좀 뭐랄까요? 좀 놀라울 정도입니다. 네. 네. 근데 그 1월에 가상 현물 이제 그 ETF 나온다고 하면서 그때 약간 좀 주춤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다시 이렇게 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월 달에 SEC에서 현물 기반의 그 비트코인 ETF가 거래가 승인된 이후에 상장이 됐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의 어떤 시세가 그렇듯 조금 조정이 됐다가 네. 다시 그 자금 유입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다시 좀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뭐 2조 달러가 넘은 거예요. 네, 한국으로 하면은 3천조 원을 상회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화로 하면요. 네. 그 시총 2위가 이더리움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은 얼마나 지금 오른 거죠? 이더리움은 지금 제가 가격을 봤더니 한 440만 원 정도를 상회를 했고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뭐 비트코인만큼의 상승세는 아니지만 뭐 가격 상승이 좀 동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비트코인이 그러면 이제 가장 강세를 보였던 건 언제예요? 구간별로요? 지금보다 확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강세 아니었습니까? 이전에요? 네. 제가 기억하는 비트코인 크립토의 강세장은 크게 3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2016년, 2017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때는 한 6년 지났네요. 근데 그때 보면은 이제 그때의 크립토 시장의 어떤 재료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자금 유입이 굉장히 강했었고 네. 전 세계적으로 ICO라고 하는 이니셜 코인 오퍼링, 네.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하는 그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굉장한 붐이 있었고요. 2016년, 네. 17년에. 그리고 2020년, 2021년에 또 한 번의 강세장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었죠. 코로나19 팬데믹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제로 금리로 가게 되면서 유동성 광이 나타났고요. 네. 이번이 이제 3번째 강세장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강한 거죠? 지금은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기반의 ETF가 나오게 되면서 네.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자금 유입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났지만 그 ETF의 AUM 총 네. 운용 자산이 400억 달러에 이르렀거든요. 네. 400억 달러의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자금 유입이 진행이 된 건데 네. 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자금 유입이 진행된 어떤 그런 자산군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앙은행이 그 CBDC 도입 등 이제 제도화에도 뭐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CBDC 하면은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인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요, 이제 크립토 스프링이란 그 기사가 많이 눈에 띄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시장에선 지금 크립토 윈터를 지나서 스프링, 서머 뭐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이 자산 시장의 어떤 그 사계절을 표현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 이제 싹을 트고 그다음에 네.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는 좀 쉬게 되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빗대서 자산시장의 사계절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그 크립토 스프링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썸머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2023년, 2022년, 2023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네. 테라 루나 사태 그래요. 그리고 네. FTX 파산 사태 그래요. 그것을 네. 겪으면서 이제 엄청난 그 침체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급락했었죠. 있었고요. 네. 그것을 지나고 이제 스프링이 오고 나서 이게 더 활성화되는 이제 썸머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립토가 뭔지 아, 말씀해 주세요. 비트코인 얘기하다 왜 크립토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또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 자산을 네, 네. 의미하는 거고요. 네. 블록체인 기술의 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징표이자 자산의 표시를 네. 이제 크립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립토 화폐, 뭐 코인, 크립토 다 같은 말로 그냥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이제 크립토 서머까지 기대할 정도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코인 시장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까 그 이제 수급이 그러니까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지 과정을 잠깐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 이제 저희가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펀드를 상장을 시켜서 네.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아주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금융 비이클입니다. 비이클, 네, 비이클, 운송수단, 운송수단. 자동차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펀드 같은 것들을 비이클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렇군요. 거죠. 네. 근데 이것을 그 펀드는 매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펀드는 네. 제가 가입해가지고 뭐 그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건데 네. 이 펀드의 개념을 매매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자유롭게 그렇게 만든 비이클이 이제 ETF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그 거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미국에서 되게 많았는데 이 ETF라는 비이클 펀드 비이클이 나타나게 되면서 비트코인을 보다 좀 안전하고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투자자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들을 이제 미국에서는 간파하고 있었고, 네. 이 ETF라는 이제 비이클을 상장시키고 거래시켜서 보다 이제 많은 자금 유입을 진행이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세가 오르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요 기관들, 뭐 기업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해서 보유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수급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됐어요. 네. 얼마나 그 유입되고 있다고요? 비트코인 ETF에?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네. 그 미국의 ETF의 총 운용 자산이 4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400억 달러 한 달 반 동안 400억 달러면은 이제 한국 돈으로 하면 50조 원이 넘는 돈인데 네. 이 규모가 뭐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어차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났을 때 1월에 당연히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약간 좀 주춤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한 매물들이 많아서 그랬던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자금 유입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겠지만 네. 이것이 정말 현실화될까라는 어떤 그런 뭐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었겠죠. 정말 네. 뭐 얼마나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자금 유입을 할까라는 부분들은 뭐 불확실한 것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확정을 저희가 이제 목격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ETF가 상장이 됐었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을 ETF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장에 비트코인을 이제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네. 그런 과정들이 이제 소화가 되면서 좀 조정을 보였다가 그런 과정들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자금 유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큰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투자의 수요도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그리고 거래가 가상자산 시장에 큰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목격하고 있다. 목도하고 맞습니다.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가상자산의 중심축이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그 개인에서 기관 투자자 또 기업들로까지 옮겨갈까요? 그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던데. 네, 그 미국의 어떤 그 자본시장의 특징을 보시면은 네. ETF나 이런 쪽을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운용을 해요. 네. 기관 투자자들이 네.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 활성화됐고 대중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주식 매매라든지 그다음에 가상자산 매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편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는 기관 투자가들이 더 투자하는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네. ETF를 활용합니다. 네. ETF를. 근데 미국 시장에서 이 ETF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미국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들이 현실화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ETF 하면 이제 전통 금융 시장에서 그리고 비트코인 하면은 대한자산 시장에서 각각 어떻게 보면 이제 끝판왕일 수도 있는데 네. 이 두 개가 지금 결합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시너지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ETF라는 아까 금융 비히클에 네, 비트코인이라는 잠재력이 큰 자산을 태운 격이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 시장이 뜨거운 배경에 우리나라 그 투자 수요도 한몫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거래에 하고 있는 인구가 6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600만 명이나 돼요? 네, 600만 제 주위에 하는 명입니다. 사람은 못 봤는데 누가 그렇게 많이 하죠?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하나요?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가 있는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600만 명. 네. 엄청 뜨거운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개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매매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큰 리테일 마켓. 네. 대표적인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리테일 마켓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네. 포모 증후군 나만 미싱 아웃된 거 아닌가 600만이나 되다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한국 정책 당국은 이 비트코인 ETF 상장과 거래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네. 시장을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제 생각엔 두 가지를 고려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기초자산이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재산이 네. 확정적이어야지 이제 금융의 상품으로 낼 수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그 한국의 자본시장법에서 해당되는 기초자산인지가 다소 좀 판단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 하나. 두 번째는 한국은 가상자산에 참여하는 그 개인 투자자가 600만 명이 될 정도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이 투자가 더 쉬워지게 됐었을 때 ETF가. 네. 근데 그러면 혹시나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성이 사실은 있는 자산임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만약에 큰 폭의 조정으로 다시 바뀌게 될 경우에는 네.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점들을 고려해서 네.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도입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당국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4월이라면서요. 네. 반감기가 뭐야?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네. 주신다면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게 그 설계가 됐었을 때 네. 그 10분에 발행되는 비트코인이 네.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분마다 발행되는 비트코인이 정해져 있는데 네. 이 비트코인이 10분에 몇 비트코인이 나오는지가 네. 이제 대체로 4년 주기로 네. 절반씩 돼요. 네. 그걸 이제 반감기라고 하고 올해 4월에서 5월쯤에 이제 10분마다 발행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잘 정확하게 그 수치는 좀 잠깐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전보다는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걸 네. 이제 반감기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때를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통화 공급량도 조절하고 인플레이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걸어둔 것 같은데 네. 그만큼 물량이 줄어들니까 당연히 더 그 수요는 집중이 된다라면 값은 오를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비트코인의 투자에 대한 가장 큰 내러티브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되게 희소성 있는 자산이다. 통화처럼 네. 이렇게 많이 풀리는 게 아니라 희소성이 있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나오는 게 반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내가 그 희소한 자산을 사기 위해서 더 큰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라는 이제 일종의 투자에 대한 큰 내러티브인데 사실 이게 로지컬한 개념은 아닙니다. 네.
시장은 항상 네. 로직에 따라 움직이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오히려 로지컬하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반감기는 내가 채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비트코인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 채굴자들의 어떤 수익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네. 반대로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내가 얻게 되는 비트코인도 줄어들게 되는데 가격도 더 떨어지게 되겠죠. 네. 이런 로직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계속 유지되게 하려고 한다면은 네. 이제 가격이 계속 상승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은 채굴자들은 그 수익이 굉장히 저하될 거예요. 네. 네. 얼마까지 간다고 보세요? 연대에 조심스러운 질문이고. 저는 그러니까 한데, 비트코인 한 개당 10만 불 정도의 그 생각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럼 지금의 거의 그 이유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자 가상자산 시장 시총 2위가 지금 이더리움이잖아요. 네. 그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덩달아 오르는 걸까요? 아니면 자체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이 그 모든 어떤 자산 시장의 어떤 그 특징을 보게 되면은 네. 1등주가 오르고 그다음에 그 시장이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2, 3 그다음에 더 많은 자산군으로 더 퍼지게 되는 효과가 있죠. 네. 지금 이더리움 상승되는 것들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걸 분명히 부인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ETF가 승인돼서 상장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만들지 못하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또 새로운 가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라는 잠재력이 또 있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개념은 네. 내가 이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을 송신하게 됐었을 때 어떤 계약이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기능이에요. 비트코인에서는 안 되는데 비트코인은 안 됩니다.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은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아, 그게 증명이 됐습니까? 네. 아, 그래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아, 네. 그러면은 그 현물 ETF에 대한 그 승인 그거는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요. 네, 네. 그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뭐 미국 SEC가 같이 상장을 승인을 해줄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신중할 것 같습니다. 네. SEC가. 네. 네. 뭐 5월 전망도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올 한 해 전 세계 투자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를 꼽자면 이제 AI,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텐데 뭐 AI 코인도 있다면서요. 네. AI도 이제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코인하고 결합이 된 거예요? 네. 어떤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에 기반을 해서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뭐 그 기술을 개발했었을 때 필요한 자금 조달을 크립토와 같이 한다라면 네. 뭐 인공지능의 어떤 테마나 프로젝트를 성격을 띈 이제 인공지능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은요. 지금 이제 그거 중에서 하나가 네. 샘 올트먼이 개발한 월드코인이라고 하던데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의 어떤 그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 됐었을 때, 네. 나는 이런 어떤 비전을 갖고 개발을 해 나갈 거야라는 네. 비전을 갖고 이제 코인을 발행을 한 거죠. 뭐 그런 것인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소대 말씀드린 이니셜 코인 오퍼링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식이나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크립토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챗 GPT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오픈 AI의 그 샘 올트만이 한 게 이제 월드코인이라고 하던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뭐 홍채의 데이터 이런 인식을 할 수 없는데 그걸 극복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일반 그 비트코인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건가요? 그러니까 그 월드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샘 네. 올트만이 참여했다고 하는 월드코인이 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요. 다만 네. 이제 샘 올트만이 관여했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의 그 챗 GPT를 만든 오픈 AI CEO인 샘 올트만이 관여했다라는 점에서 네. 인공지능의 어떤 프로젝트로
이게 더 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기대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률이 일단은 샘 올트만 때문에 많이 크게 보이고 있는 거군요. 네. 어쨌든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뭐 불장이다 이런 표현에도 뭐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관련주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들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게 됐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채굴이거든요. 네, 네. 이 채굴이라는 과정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반도체,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확대, 네. 엔비디아, 뭐 TSMC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늘리게 됐었을 때 반도체 관련된 밸류 체인의 어떤 가치가 재조명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기대감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테크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 수혜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비트코인 하면 좀 이렇게 급등락에 대한 우려도 있고 아직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방송 듣다 보면 좀 솔깃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투자자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 접근하는 게 괜찮은 방법이다. 네. 비트코인은 저는 잠재력이 있는 자산임에 분명해요. 네. 기존의 어떤 자금 조달이나 기존의 블록체인이 아닌 기술로 하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동시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잠재력과 위험성 동시에 있다라는 점이고요. 예. 모든 투자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투자하시고, 네. 그다음에 시세가 오르면 원금을 꼭 회수하시고, 네. 그다음에 손절매 원칙을 지키되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매매를 빈번하게 하지 말고 포트폴리오 변경을 빈번하게 하지 말자. 네. 드리는 조언입니다. 어렵지만 네. 네, 그게 가장 정석일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동민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네.